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를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놀랄 수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 주요 자금 유출이 이미 4조 위안에 근접했습니다. 10월 8일의 고점 이후로 자금 유출은 1.3조 위안을 넘었습니다. 이 달도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4천억 위안의 주요 자금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을 보이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도대체 어떤 신통한 세력이 싸우고 있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홍콩 매체 영일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외화관리국은 8일 발표한 데이터에서 중국의 3분기 국제수지균형표에서 직접 투자 부채가 81억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를 측정하는 이 지표는 올해 첫 9개월 동안 거의 130억 달러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안정화를 위한 자극 조치를 발표했지만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미래를 비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외신을 인용하여 지난 3년간 외국인들이 중국에 투자를 줄인 주요 원인은 지정학적 긴장 상황,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 그리고 자동차 등 산업에서 중국 내 기업 간 치열한 경쟁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이러한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는 적어도 1990년 이후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나온 이후 최초의 연간 FDI 순유출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 중국 내 일부 사업을 축소한 외국 기업들로는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 닛산과 폭스바겐, 그리고 코니카 미놀타 등 다른 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일본제철은 7월 중국 내 합작 회사를 철수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제철은 보산강철과의 합작 사업을 철수하며 반세기 가까운 협력 관계를 전면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중국 내 철강 생산 능력은 70%가 줄어들 것입니다. 일본제철은 1977년 보산강철의 기술 지원과 협력을 통해 중국 최초의 현대식 철강 공장인 상해보산 강철 공장을 건설했으며 이후 다수의 용광로 건설을 지원해왔습니다. 중국 자동차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2024년 보강과 일본제철이 합작하여 설립한 보강일철 자동차판 유한공사는 양측이 각각 50%씩 출자했으며 합작 계약 기간은 20년으로 올해 여름에 만료됩니다. 일본제철은 계약을 종료하고 보유한 모든 지분을 보강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2021년 일본제철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터에 사용되는 전자강판과 관련해 보산강철을 특허권 침해로 고소했으며 현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IBM은 중국에 있는 연구개발 부서를 폐쇄하고 있으며 이에 약 1000명의 직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IBM은 중국에 있는 2개의 연구개발센터를 폐쇄하고 100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이에 많은 네티즌은 또 다른 외국 기업이 우리한테 패배에 도망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몇 가지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선 IBM은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은 아닙니다. IBM은 중국에서 1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해고된 직원은 1000명 이상에 불과합니다. IBM이 중국의 연구개발센터를 철수한 직접적인 이유는 실적 부진입니다. 중국이 자국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국산 대체 정책을 시행하면서 많은 IT 구매가 국산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는 IBM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 IBM의 서비스는 주로 대형 국유기업과 중앙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민간 기업, 특히 소규모 기업들은 IBM의 고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웨이 같은 대형 민간 기업들은 IBM에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상담 서비스를 받았으며 예를 들어 화웨이는 IBM에 40억 위안을 지급하고 사업 프로세스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IBM에게 중요한 시장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IBM에게 단지 주요 시장일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인력이 집중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동 위치는 인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IBM은 중국의 연구개발 센터를 폐쇄하는 동시에 인도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IBM은 인도에 13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미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IBM의 현 CEO가 인도 출신이라는 점이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IBM의 중국 연구개발센터 폐쇄는 더 큰 배경을 반영하는데 바로 중미 관계의 변화와 미국이 중국에 대해 기술적 제한을 가하는 상황이 IBM을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전략을 조정하게 만든 주요 원인입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IBM이 중국 시장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철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의 정책은 여전히 시장을 개방하고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IBM처럼 세계적인 선도 기술 기업이 중국에서 투자를 줄인다면 이는 중국에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른 외국 자본들의 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비해 현재 중국의 대외 투자는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의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3분기 중국 기업의 해외 자산은 약 34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총 유출된 금액은 1,43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기록이 시작된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식에 따르면 북경이 9월 하순에 발표한 자극 조치가 일부 외국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었다고 합니다. 중국 중앙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는 8월에 비해 26%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은 홍콩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며 항생지수가 지난 화요일 2만 포인트를 하회하면서 중홍 경제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외부에서는 북경의 구제 조치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안화가 크게 하락하고 홍콩 증시가 중요한 지지선을 깨며 신화 A50 지수와 나스닥 중국금융지수도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시장에 큰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트럼프가 최근 당선되고 아직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았는데도 각종 자금들은 마치 놀란쥐처럼 미친 듯이 달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전 국제금융협회 수석경제학 로빈 브룩스는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한 후 중국 상품에 추가로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위안화 평가절하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자본 유출로 외화 보유액이 감소한 적이 있는데 특히 2015년과 2016년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갔을 때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모든 중국 상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위안화 가치가 50% 하락해야 수입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위안화 가치는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인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자국 통화 가치 하락은 수출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관세의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18년에서 2019년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약 10% 하락해 관세 영향의 3분의 1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위안화는 더 큰 폭으로 평가절하되어야 합니다. 반면 중공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고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경제가 현재 높은 부채, 디플레이션 압력, 인구 고령화의 3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며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또 다른 무역 전쟁을 불러와 중국 경제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현재 중국의 숨은 부채는 14조 3천억 위안에 이른다고 합니다. 미국의 중국 문제 전문가 정효농은 중국의 총 부채 규모가 약 390조 위안에 달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 국유 비금융 기업 부채, 금융시스템의 최소 부채 추정치를 모두 포함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막대한 국제 채무를 위안화로 갚지 못해 외화 보유액 3조 달러도 외채 상환, 외국 기업 투자 철회 등 수요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정효농은 나아가 중국 은행 시스템이 직면한 리스크가 향후 사회 불안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차 은행업 위기 때 미국의 도움을 받았던 중국이 국제 정세에서 다시 손을 내밀 가능성은 작다는 점에서 이번 위기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금 유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주 현상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홍콩에서 34.1% 응답자가 이민 의사를 밝혔으며 대다수는 홍콩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거나 전망이 없는 것을 이민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지난 3년에 비해 경제적 미래는 처음으로 이민을 위한 주요 고려 요소가 됐습니다. 홍콩에서는 금리 인하 이후에도 집값이 반등하지 않고 있는 데다 트럼프 당선에 따른 대중강경책까지 겹쳐 일반 홍콩 시민들도 경제 전망을 비관하고 있다고 홍콩인들은 전했습니다. 홍콩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황 씨는 언론에 지금 진지하게 해외 이주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홍콩의 경제 전망이 암울하고 현재의 정치 환경은 매우 억압적이다며
많은 국가가 새로운 이민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어 기회가 생기면 해외로 떠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적 민감성이 낮은 사람들까지도 해외 거주권을 얻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이민을 고려하는 응답자 중 14.7%가 홍콩의 경제 전망이 좋지 않아서 이민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비민주적 정치체제와 정치적 분쟁의 빈번함 및 불안정성을 꼽았습니다. 지난 3년간 조사한 것을 비교하면 2023년은 자유와 인권 악화, 2022년은 정치적 불안, 2021년은 민주주의 후퇴 또는 민주선거 부재가 주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민 열풍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경에서도 이민 열풍이 시작되었으며 고액 자산가들이 이 도시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1만 2,800명이 유럽으로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고급스러운 미국이나 느린 속도의 캐나다보다는 유럽이 자신에게 더 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유럽 국가들이 그들의 주요 이민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은 130만 위안의 예금 증명만 있으면 나이와 언어 제한 없이 가족 전체가 함께 정착할 수 있으며 절차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보통 두세 달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족 모두가 함께 이민할 수 있어 비용 대비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북경의 오래된 아파트를 팔고 45살에 말레이시아에서 탕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왜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라 말레이시아로 왔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북경의 번화함과 비교하면 말레이시아는 확실히 좀 촌스럽습니다. 중국처럼 편리한 온라인 쇼핑이나 배달 서비스도 없고 북경처럼 고급 레스토랑이나 패션 이벤트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기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다 보면 정말로 말레이시아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은 그녀가 말레이시아에서 살기로 한 이유는 몇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이곳의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화교 공동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 거의 없으며 국제학교의 가성비가 매우 높고, 말레이시아는 세계 명문 대학으로 가는 이상적인 발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가 좋고 생활이 매우 여유롭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면 현재 중국 사회는 사람들이 너무나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일반 사람들이 계층 상승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이루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비록 고등교육을 통해 학위를 얻더라도 자원과 인맥이 뒷받침되지 않아 계층을 넘어설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사회 현실에 대한 인식이 더욱 명확하고 깊어지면서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게 됐습니다. 현재 물질 소비는 크게 줄어들었고 빵, 맥주, 탄산음료 등은 잘 팔리지 않으며 심지어 기부나 헌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전문가의 조언도 멀리합니다. 연애 소개나 뉴스 시청 같은 활동도 매력을 잃었습니다. 고생을 미덕으로 내세우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새벽 4시의 재래시장에서 삶을 체험해보자고 제안하면 바로 피곤하면 쉬어야지 남의 불행과 비교해 내 피로를 푸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반박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외부에서는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집값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북경, 상해, 광주, 선전 등 일선 도시에서 신형 빈곤층이라고 불리는 집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관상 화려하지만 사실 많은 빚을 지고 있으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신형 빈곤층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대도시에서 집과 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예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적고 집과 차 외에는 다른 자산이 거의 없습니다. 셋째, 이들의 부채는 보통 수십만 달러, 심지어 수백만 달러에 달하며 매달 엄청난 부채를 상환해야 하고 소득이 불안정하여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북경의 한 80년대생 부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들은 북경에 집 한 채와 차 한 대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부는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표면적으로는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어 생활에 큰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택담보대출은 아직 상환되지 않았고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나이가 많아 아이를 돌봐줄 수 없고
집안의 경제적 부담은 거의 전적으로 남편에게만 지워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나이에 부모님과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상황은 삶의 무상함과 고통을 더욱 깊게 하고 있으며 불안과 무력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남편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주인공인 아내는 가계 지출을 최대한 절약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빨리 부채를 갚아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을 사기 전 이렇게 생활이 힘들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며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커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경제 불황으로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재정적 압박이 커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자동차 대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소비를 줄이고 생활 수준을 낮춰야 했고 심지어 일상적인 오락과 의료비 지출도 최대한 줄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상해에서 42만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90년대생 실업 부부는 주말에 무엇을 할까요? 취업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 주말마다 남편은 저를 데리고 나가 기분 전환을 시켜줍니다. 우리는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집 근처의 쇼핑몰로 갔고 이미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쇼핑몰에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나는 국수를 주문했습니다. 현재 저는 실업 상태라 수입이 없기 때문에 쇼핑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았는데 꽤 괜찮아 보였지만 절대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상해의 리듬은 매우 빨라서 많은 사람들이 감히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일단 일을 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러면 나중에 취업이 더 어려워질까봐 걱정됩니다. 더 큰 걱정은 수입이 없으면 부동산 대출금을 계속 상환할 수 없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동년배들에게 뒤처지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대도시에서 안정적인 직위를 가진 사람들조차 신형 빈곤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상해에서는 많은 국유기업, 공공기관, 상장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부채를 이야기하면 당신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월급이 몇천 달러밖에 되지 않지만 월 상환액은 7천 달러가 넘었습니다. 오늘 제 고객 중 한 명이 있는데 어느 기관에 다니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의 공적연금과 보조금을 합친 금액이 800달러가 넘어 많은 사람의 월급보다 높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부채는 27만 달러가 넘습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 대출을 받을 때는 편리함을 위해 매달 원금과 이자가 동일한 상환 방식을 선택했지만 매달 그렇게 많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저는 많은 사람의 부채가 점점 쌓여 커지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몇천 달러였지만 지금은 몇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출의 이자조차 신경 쓰지 않았고 이자율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1, 2년이 지나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 그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지만 손에 남은 건 한 푼도 없고 오히려 엄청난 부채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저에게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을 처음 받을 때부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 이자율이 얼마인지,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꼭 알아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지출이 장기적으로 수입을 초과한다면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대출로 대출을 갚는 식으로 계속 이어가면 점점 더 깊은 함정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외부에서는 중산층의 빈곤 현상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중산층 사람, 심지어 상당수의 중년층이 부채 압박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수년간 노력해서 축적한 재산이 빠르게 사라질 수 있으며 이 모든 주요 원인은 높은 부채, 높은 생활비, 그리고 그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 압박입니다.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문제라면 북경, 상해, 광주, 선전만 봐도 아실 겁니다. 집을 하나 샀다면 수십만 달러의 부채를 짊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매달 생활 수준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또 다른 문제는 고위험 투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중국의 인터넷 대출 플랫폼들이 대거 도산한 이유도 많은 사람들이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 대기업의 금융 상품이 안정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큰 회사들은 돈을 한 차례 벌고는 바로 도망갔죠. 또한 자녀 교육 문제나 개인 소비와 관련된 문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사실 이는 고소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만약 혼자라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여행을 다니거나 다른 소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소비가 중산층을 빈곤의 상황에 빠뜨리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입니다. 따라서 중산층은 여러 가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